네, 지금부터 서울대 모의 면접 지구과학 예상 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주고등학교 박동환 선생님입니다. 제가 3년간 서울대 제시문 기출문제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19년도, 2020년도, 그리고 작년 2021학년도 이 세 가지 제시문 문제를 좀 보면은 19년도에는 태풍의 에너지 문제, 그리고 태풍과 해양과의 상호작용 문제, 그래서 대기와 해양과 관련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제시문 지구과학 제시문 문제에서는 대보 조사 운동 거의 G2 내용이었죠. 그리고 지각도 역시나 G2 내용, 마그마 문제, 역전층 문제, G1, G2 같이 있는 그런 지질과 대기와 지질 파트와 대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좀 문제였을 때는 G1과 G2에 대한 내용이었고, 역시나 대기와 해양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제시문 기출을 좀 분석을 해본 결과 제 나름대로 결과를 냈는데요. 우리가 지구학 1이랑 G2에는 천체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천체 내용은 좀 배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2년 전에 서울대 지구학 교육과 학생의 제시 문제를 지도했을 때도 역시나 똑같은 의견이었거든요. 천체 내용은 배제해야겠다. 그 근거로 봤을 때는 지구과학 제시문을 쓰는 과가 지구환경부랑 지구과학 교육과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구환경과학부에서는 천체를 가리키긴 천체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서 천체 파트는 빼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지금까지 예상이지만 앞으로 교육과정 범위 내에선 G1, G2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천체가 나와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기출 분석 결과로는 아무래도 천체가 배제해도 되지 않을까, 이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시문 문제를 좀 분석하려고 하거나 준비를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지구학 1과 지구학 2에서 지질, 해양, 대기 파트를 집중적으로 개념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지질도 그 전에는 잘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질이 작년에 나왔고요. 2년 전에 나왔고요. 보통 해양과 대기 파트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정말 시간이 없는 학생은 해양과 대기 파트를 집중적으로 개념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구학2 개념이 무척이나 중요하므로 지구학2 수업을 선택한 학생이 좀 유리하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지구과학과 지구학 교육과를 선택한 학생들은 아마 G2 수업을 다 신청을 했었을 테니까 조금 더 제시문 문제가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교과서나 아니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런 걸 가지고 개념 공부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만든 모의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솔직히 문제를 만드느라고 많이 고민은 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는 건 좀 사실입니다. 그래도 좀 더 개념 위주로 문제를 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북반구 태평양과 대서양의 표층 수온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를 제시했습니다. 이 제시한 그래프를 좀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각 대양에서의 서쪽에서는 표층 수온의 분포가 서쪽, 동쪽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공통점은 서쪽이 다 이렇게 조밀한 형태꼴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착안해서 문제를 좀 내봤는데요. 그래서 중위도 태평양과 대서양, 여기가 태평양이죠. 그리고 여기가 대서양이고, 얘는 서쪽에서
표층 수온의 등치선이 동쪽보다 조밀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질문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의 답은 당연히 서한 경계류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서한 경계류는 아무래도 G2, G1의 해양 파트에서 좀 나오는 문제죠. 그런 이유 때문에 서한 경계류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폭이 좁다, 깊이는 깊다, 속도는 빠르다. 그러다 보니까 해수의 수송량은 많다라고 하는 서한 경계류의 특징입니다. 동한 경계류는 이 반대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서쪽에 이런 등치선이 조밀한 이유는 이러한 서한 경계류, 특히나 크루시오 해류나 멕시코 만류 같은 폭이 좁고 유속이 빠른 해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핵심 키워드는 서한 경계류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 같은 위도인데 대서양의 북쪽에 위치한 A와 B의 온도를 비교하고 그 이유를 사술하다 하라라고 했죠. A 지역과 B 지역은 같은 위도대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A보다 B가 훨씬 더 온도가 높죠. 이 이유도 아마 쉽게 설명을 했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당연히 해양 때문에 그렇죠. 특히 해류 영향. 그래서 정의 답은 멕시코 난류죠. 이 멕시코 난류의 영향으로 같은 위도라도 B 지역이 해수의 영향으로 더 따뜻하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1-2는 이 해류가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것까지도 알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번입니다. 1번 문제의 포인트는 서한 경계류였어요. 그래서 이런 서한 경계류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하라고 하는 좀 근원적인 질문을 좀 했습니다. 간단한 답변으로 보면은 위도별로 전향력의 차이가 생기는데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전향력의 세기가 크기 때문에 바로 이런 서한 경계류가 발생한다. 핵심은 위도에 따른 전향력의 세기 차이, 고위도로 갈수록 전향력의 세기가 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전향력은 어째 이 V는 오메가 사인 세타죠. 사인 세타 값이 커질수록 고위도로 갈수록 세타 값이 커지니까 역시나 전향력의 세기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한 경계류가 발생하는 그 이유를 수능 특강에서 좀 더 개념을 가지고 와서 봤는데요. 첫 번째 보면 해수에 작용하는 정액의 크기는 고위도로 갈수록 커져요. 이거는 기본이죠. 근데 북반구 같은 경우는 이 서한 경계에서 북진한 위로 올라가는 그런 해수의 이동은 시계 방향의 순환을 강하게 만들어요. 북반구 같은 경우는. 근데 서한 경계에서는 시계 방향 순환을 강하게 만들죠. 왜 시계 방향인지는 여기 알 수 있죠. 이걸 통해서 보면은 시계 방향의 순환입니다. 하지만 동한 경계 쪽에서는 남진하는 해수의 이동은 시계 방향의 순환이 약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전향력이 아무래도 작아지게 되니까 내려갈수록 그러다 보니까 시계 방향의 순환이 약해집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표층수의 중심은 서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서쪽의 해수면의 경사가 급해지면서 서해안을 따라 흐르는 해류가 강해지는 거죠. 폭이 좁고 그리고 유속이 좀 빨라야 되고 이런 이유 때문에 바로 서한 경계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전향력 때문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에 해당하는 모의 면접 풀이를 마치고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도 역시나 엘니뇨 라니냐에 대한 문제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아무래도 엘니뇨 라니냐는 지원에서는 꾸준히 나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엘니뇨 라니냐가 그러니까 제시문에서는 한 번도 제시문에서 지금 3개년을 보니까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엘니뇨 라니냐에 해당하는 그 문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해양 파트는 꾸준히 나올 법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온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2-2를 보면 그림을 보면 적도에 따라 표층 수온이 주변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주변이 좀 더 낮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적도가 주변보다 이 표층 수온이 낮은 현상을 알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도 용성을 아느냐? 그 문제였어요. 그래서 적도 용성이 알고 이 적도 용성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것에 대한 이유를
조금 해류의 움직임으로 설명하라.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힌트가 표충수zon이 낮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린 적도 용승을 예상했었어야겠죠. 그럼 이 적도 용승을 일으키는 것의 바람의 명칭, 북동 무역풍 또는 남동 무역풍, 결과적으로 무역풍이 바로 이 바람의 이 적도 용승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해수의 수평, 수직 뭐 이런 이동을 가지고 얘기하라고 하면 됩니다. 일단 먼저 북동 무역풍이 불겠죠. 여기 적도라고 하면은 이렇게 북동 무역풍이 불게 되면은 이 북동 무역풍을 기준으로 에크만 수송이 이 해류의 수직으로 발생하겠죠. 북반구니까 진해방 오른쪽으로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남동 무역풍도 이렇게 불게 되는데 진해 방향의 남반구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발생하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에크만 수송으로 북반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북쪽으로, 그리고 남반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 표층수가 발산하게 되겠죠. 적도 지역에서. 그래서 이 발산을 메꾸기 위해서 찬 심층수가 용승하게 됩니다. 그런 용승 때문에 주변보다 표층수온이 낮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도 용승을 일어나는 원인을 바람과 에크만 수송을 이용해서 좀 설명을 한다면 좋은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2-2는 이제 라니냐에 대한 내용을 잠깐 가져왔는데 아마 쉽게 문제를 풀었을 것 같아요. 라니냐가 발생했을 때는 무역풍이 강해지죠. 이런 무역풍이 강해지면 아무래도 더 많은 에크만 수송이 발생할 테니까 더 많은 적도, 이게 더 용승이 강화되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용승이 강화되니까 아무래도 평소보다 온도는 조금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 문제랑 1-2번 문제는 적도 용승과 그리고 라니냐가 발생했을 때 무역풍의 세기가 강해진다라고 하는 정의를 이용한다면 조금 문제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3번 문제를 좀 볼게요. 다음은 연안에서 발생하는 폭풍 해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3번 시1을 보면은 중심 기압이 주변의 기압보다 40헥토파스칼이 좀 낮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왜냐면 태풍이다 보니까 태풍의 저기압 중심부 때문에 주변 해역과 기압 차이에서 물 언덕이 발생한다라고 가정합니다. 실제로 물 언덕도 발생하고요. 그랬을 때 얼마만큼 수면이 상승하는지 그것을 찾는 문제이죠. 3-1번 문제는 저는 정력학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역학 방정식 같은 경우는 P는 로지 Z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변보다 40헥토파스칼 차이 나죠. 그래서 P라고 하는 압력에 40헥토파스칼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로 G Z인데 로는 해수의 밀도는 주어졌죠. 그리고 중력 가속도 주어졌고 그리고 이제 높이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40헥토파스칼은 1000kg 세제곱미터 곱하기 10m 세크 제곱 곱하기 높이. 여기서 단위를 좀 맞춰줘야겠죠. 헥토파스칼에 대한 내용은 1헥토파스칼은 100헥파스칼이고 1파스칼은 1뉴턴 퍼 제곱미터죠. 그리고 뉴턴은 킬로그램 곱하기 뉴턴은 F는 MA니까 질량이 킬로그램과 가속도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단위를 좀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단위가 미터로 나오겠죠. 그러면 계산해보면 높이는 0.4m가 됩니다. 40cm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3-1번 문제를 해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2번 문제를 좀 볼게요. 이렇게 언덕이 이제 해안에 접근하면서 수위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그러니까 이 물 언덕이죠. 그게 해안이 침수되어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죠.
이렇게 해안에 접근하면서 수위가 상승하는 뭐 그러한 원인을 쓰시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폭풍 해일에 대한 그런 해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해파 중에서 연안세파 형성이나 이쪽 파트를 좀 더 공부를 해보게 되면은 해안에 다가오면 다가갈수록 해저 마찰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파 속력이 좀 느려지게 됩니다. 파의 속력이 느려지면 파장은 짧아지고 이 파장이 짧아진 만큼 또는 파고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파고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하면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수위가 상승하는 원인을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3번도 역시나 약간 기압에 해당하는 정력화 방정식과 그리고 해일 또는 이 천해파, 심해파 이런 해파에 대한 개념을 좀 같이 엮어서 3번 문제를 좀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4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4번 보면은 그림은 심해에서 생성된 주기 10초인 파랑이 수심 2m인 해안에서 0.5m 파고로 전파되는 형태를 나타난 모식도라고 합니다. 이때의 파랑의 파속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중력가속 나왔고 대략 루트 5라고 하는 게 얼마인지 주어졌죠. 그럼 루트 5가 왜 주어졌는지를 보면은 여러 가지 알 수 있죠. V는 루트 GH. 그리고 이 그림 보면은 심해에서 생성된 파랑이 여기까지 온 건데 지금 수심이 2m밖에 안 돼요. 이런 거 봤을 때 이거 천해파겠구나 라는 생각을 든다면 V는 루트 GH라는 걸 통해서 G값이 10이고 H는 지금 2기 때문에 루트 20이 되겠죠. 그래서 이 루트 20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파의 속도는 4.5m/s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 4번 문제는 천해파의 성질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겠습니다. 그래서 천해파의 성질을 한 번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2번에서 이 순간 A 지점, B 지점에서의 물 입자의 그 운동 방향을 여기 주어진 표시 번호로 좀 찾아보라고 했거든요. 네, 파의 전파 방향을 먼저 파악해야 돼요. 파랑은 이쪽으로 전파하고 있죠. 그랬을 때 가장 낮은 곳에서의 A 같은 경우는 파의 전파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물 입자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 입자는 계속 그 자리에서 원운동을 하고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타원 운동을 좀 해야겠죠. 타원 운동. 그래서 A 지역 같은 경우는 4번의 위치로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B 지점 같은 경우는 접선 방향을 내린다고 하면은 아래쪽을 향하거든요. 그래서 3번의 방향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 이 지점에 C가 있다고 하면 2번의 방향, 그러니까 이렇게 사각이라고 하면 동쪽 방향으로 이동하겠죠. 이렇게 해서 물입자의 운동 방향은 수능 특강이나 아니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을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이 물입자의 운동 방향, 천해파의 운동 방향을 알고 있는지 그걸 좀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4-3에 Z-2, 그러니까 밑바닥에서의 물입자의 운동을 설명하라고 했는데 천해파에서 물입자, 그러니까 밑바닥에서의 입자 운동은 왕복 직선 운동을 하죠. 그랬을 때 A 지점 아래 같은 경우는 파의 반대쪽, 파의 진행 방향에서의 반대쪽 방향, 즉 서쪽으로 좀 이동하게 되겠고, B 지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약한 동쪽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C라고 여기 가정했으면 C 아래에서의 그 움직임을 보면은 역시나 동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쪽, 서쪽,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왕복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4번 문제의 핵심은 천해파의 성질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4가지의 문제를 좀 알아봤는데요. 대기랑 해양 파트 쪽을 집중적으로 해서 좀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 지구과학 1과 지구과학 2의 대기와 해양 파트에 해당하는 것은 한 번쯤 개념 공부를 하고 재시문 면접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